더 1015회 우리 정책인 지식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국가통계 가버넌스와 근거 기반 정책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시고 상당히 많은 유익한 정보를 주실 분들로 모셨습니다. 오늘 발표자로 제 오른쪽에 동대학 행정학과의 배광빈 교수님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합니다. 통상은 저희가 두 분의 토론자를 지금 토론자를 모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세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의 이규엽 정책기획팀장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최연수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통계청에 요 업무를 사시는 주관하고 계시는 통계데이터 기획과의 박상영 과장님 모셨습니다. 토론자가 세 분인 관계로 소개는 약하고 바로 배 교수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한 20분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배광빈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국가통계 거버넌스와 근거 기반 정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오늘 발표할 내용들은 최근에 이제 통계 환경, 정책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가 통계 거버넌스 체계, 그리고 최근 이제 데이터 3법이 이제 입안이 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 국가 통계 거버넌스가 어떻게 지금 현재 위치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국가 통계 거버넌스가 데이터 융합 관리 체제로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그 정책적 제언들이나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근거 기반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째, 통계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4차 산업혁명이 도래가 되고 있고, 그리고 다양한 수많은 데이터들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그 빅데이터나 기계학습 등의 어떤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통계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혹은 공공 부분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통계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부분 혹은 민간 부분에서 이런 데이터들, 빅데이터들을 제공하려고 하는 노력 또한, 그리고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그래도 전자정보 공공 데이터 부분 개방에서는 세계에서 최상위권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 포털들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공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또 개방하고 있고, 또 금융이나 보건 의료 데이터, 특히 이제 최근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정책이 입양하는 사례들이 전 세계적으로 그 우수한 사례로 공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는 또 행정 데이터를 증거 기반 정책적 관점에서 연계를 통합해서 활용하는 시도들이 통계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다양한 기관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통계청이나 최근 통계 3법 위반 이후에 통계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이원회 조직 등이 좀 이렇게 원활하게 유기적으로 어떤 그 협업을 하여서 각종 통계 및 데이터 관련 거버넌스들의 주도권을 가지고 경쟁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정책적 부분에서는 증거 기반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가 되면서 정책 형성, 결정, 분석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통계나 데이터,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 분석을 위한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영미, 특히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증거 기반 정책의 개념을 실제 정책 과정에서 도입하고 확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전개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증거 기반 정책에 관련된 그런 정책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국가 통계 거버넌스와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법이 이제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위원회를 두고 데이터 기반 행정에 대한 사항 심의와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정책, 제도, 법령, 기본 계획 등을 논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부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에서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의 필요성이 있을 때 분석을 수행해야 되는지 결정, 그리고 데이터 제공 거부 시 조정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이 그 데이터 기반 활성법에 따라서 각각의 기관들이 역할들이 분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관련 정부 조직의 현황 등을 이제 그 행정연구원의 김재계 박사님과 이들이 이렇게 간략하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관련 정부 조직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계청, 행정안전부,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 위원회, 행정위원회로 구분이 되고 있고요.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는 국가통계 데이터, 조산 및 행정 데이터 중심으로 데이터 유형이 구분이 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공공 데이터,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보유 데이터 및 연구 데이터를 중심으로 데이터 유형을 카테고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주로 이제 통계 주무 관청으로서 국가 통계를 총괄하기도 하고요. 행정안전부는 최근에 이제 그 공공데이터 총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같은 경우는 데이터 산업 총괄, 그리고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규제 및 총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관련 정부 조직들이 통계청,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위원회로 구분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통계 환경,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다양한 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원활하게 데이터 관련 정책들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관련된 정보 조직들을 좀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 안에서 분석할 필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정책이 사실 이렇게 통계청이나 행정안전부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데이터 기반 정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데이터 융합 관리의 체계가 필요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정책 환경에서 데이터 융합은 사업의 효과 평가, 정책의 성과 제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과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를 구분을 하면 크게 분산형, 통합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를 분산형과 통합형으로 구분하는데, 분산형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 같은 경우는 복수의 기관이 데이터 융합 관리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형 같은 경우는 데이터 보유 기관별로 데이터 융합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데이터 융합을 위해서 개별 기관이 타 기관의 데이터를 요청한 이후에 기관 내부에서 데이터의 결합 및 분석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분산형은 기관 협력을 위한 거래 비용이 크고 데이터 관리 체계의 독립성으로 인한 갈등적 관계로 발전하기 쉬운 단점들이 있습니다. 또 분산형을 유지하는 경우 데이터가 분산 관리되어서 표준화가 용이하지 않아 상호 간의 소통과 협력이 어려워서 바람직성이나 실현 가능성 부분에서 바람직성 좀 낮은 편이고, 실현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통합형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는 하나의 기관이 개별 부처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통합형의 경우에는 별도의 데이터 협조가 불필요하고 유수한 데이터 항목들을 표준해 가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에서 데이터 보유 기관이 융합 관리의 주체가 돼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의무화돼서 각각의 데이터 보유 기관들이 반발할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합형 경우에는 바람직성은 높다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은 낮은 편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분산형과 통합형을 절충하는 방향으로 정책 분야별 분산형, 그리고 핵심 데이터 통합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정책 분야별 분산형 같은 경우는 주요 정책별로 융합 관리 체계를 분산하고 정책 영역에서
통합형 관리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는 정책 분야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과 그리고 주도 부처가 어떤 부처가 주도 부처가 되어야 되는지 확정이 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핵심 데이터 통합형 같은 경우는 핵심 데이터에 대해서만 데이터 통합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단점으로는 핵심 데이터 이외에 데이터 관리에 문제점 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분산형 통합형보다는 정책 분야별 분산형 그리고 핵심 데이터 통합형 쪽으로 가는 방안이 좀 더 현실 가능성, 바람직성과 실현 가능성에서 좀 높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례들을 이런 그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를 현재 해외 사례나 혹은 미래 그 국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좀 올려보시면 지금 현재 데이터 융합 관리에 대한 사례들은 특히 이제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1960년대부터 전국민 등록, 통계 등록부를 구축하고 있는 형입니다.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의 북유럽 국가들은 특히 인구, 소득, 교육, 고용, 주거, 의료, 복지 등의 행정 자료 등을 통합을 해서 통계 등록부를 구축하여서 다양한 정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다양한 이제 증거 기반 정책의 이런 데이터들, 융합한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표 3에 보시면 북유럽 국가들이 기존에 벌써 그 1960년대부터 데이터 그 등록 자료를 생성하고 센서스 통합을 한 기록들이 60년대 이후에 1921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중앙 인구 등록을 확립해서 모든 개인에게 주민 식별 번호를 부여하고 그 주민 식별 번호를 통해서 다른 등록 자료들과 연계해서 개인 식별 번호, 주거지 및 사업체 식별 번호를 연계해 개인 단위, 주거지 단위, 사업체 단위 등록 정보들이 이렇게 융합 관리될 수 있고 증거 기반 정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영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도 영국 같은 경우는 ADRC에서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에서 정부 부처의 행정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역할을 하고 있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통계청에서 이렇게 그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대부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분석,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외에서는 일찍부터 이렇게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들을 그렇게 유지하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데이터 융합 관리에 대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공공기관의 데이터 융합 관리의 사례입니다. 가장 지금 대표적인 사례는 사회통합지표 체계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인 통계청 DB나 고용보험 DB 그리고 주택 소유 DB, 국세청 소득 DB 등을 연계해서 사회통합지표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통합지표를 통해서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을 하거나 그리고 그 사회 포용성, 계층 이동성 진단을 위한 기초 자료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그림 1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사회통합 지표를 위해서 부처별 데이터 연계 구조는 이제 통계청 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구 통계 등록부, 주택 통계 등록부 그리고 경제활동 통계 등록부를 활용을 해서 국세청 등의 소득 데이터 그리고 관계부처 고용보험 DB, 교육부의 학적 정보, 주거소유 DB, 건강 관련 데이터들을 다 연계를 해서 사회통합 지표를 개발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최근에는 계속 이렇게 연계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지표들이나 데이터를 확대해서 이렇게 좀 사회통합 지표 개발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통계청 같은 경우는 또한 그 포괄적인 연금 통계 개발을 위해서 기초연금, 국민지역연금, 주택연금, 개인연금, 농지연금 등의 행정자료하고 통계청이 보유한 인구, 가구, 통계등록부, 일자리 DB 등을 연계해서 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또 공공기관 간 데이터 융합 관리뿐만이 아니라 공공민간 그리고 민간 간의 데이터 융합 관리에 대한
사례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소상공인 창업 지원을 위해서 통계청이 등록 센서스, 사업체 기업 생멸 DB 등과 국토정보공사의 건축물 정보, 신흥보증재단 중화의 개인정보들을 정보를 연계해서 소상공인 DB를 구축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또 개인사업자 금융 리스크에 대한 평가 지원을 위해서 통계청 기업등록부, 국세청 법인세 자료, 그리고 코리아 크레딧 뷰로의 업권별 대출 및 기업 부채 현황 자료들을 연계해서 개인사업자 폐업 원인 분석 및 부도 위험 분석 등을 위한 개인사업자 부채 DB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특성 분석 지원을 위해서 또 통계청 기업 등록부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등에 대한 금융 정보를 결합하여서 자영업자 매출과 연계한 대출 현황 등을 통해서 한 개 자영업자 분류 및 지역별 업종별 폐업률 분석 등도 시도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또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인구 이동 분석을 위해서 등록 센서스 그리고 서비스 및 소매 판매 지수 등을 제공을 통계청에서 하였고,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이동 데이터, 그리고 KCB에서는 1인당 국내 카드 사용액 빅데이터를 제공하여서 코로나의 어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수립의 어떤 근거 자료로서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사례들이 국내에서도 데이터 융합 관리에 대한 우수한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사례들을 좀 더 체계적이고 구체화하고 그리고 확대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터 융합 관리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통계 등록부를 활용해서 키밸류, 통계 단위별 고유 키밸류를 통해서 다양한 소스들의,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를 하나로 통합하고 데이터 정제 및 표준화 작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계 등록부를 활용을 하는 방안들이 있는데, 통계 등록부라는 것은 개인 및 기업의 모호 집단 자료로서 통계청이 확보하고 있는 인구, 가구, 기업, 주택 등의 통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이런 통계 등록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기관들의 데이터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 등록부를 활용한 방안을 직접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 수준으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또 정보 보호 및 관리 운영을 하기 위해서 통계법에 통계 등록부를 규정을 하여서 어떤 통계법 안에서 등록부를 활용하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계 등록부를 어떤 품질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통계 등록부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예시를 보면은 통계 등록부, 통계청 안에 있는 통계 등록부를 활용해서 다양한 공공 데이터 그리고 민간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하나의 데이터 셋을 만들 수 있는 방안 등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다른 이제 데이터 융합 관리 방안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슈입니다. 최근에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또 통계조사,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들이 높아짐에 따라서 개인정보 강화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크게 이제 프라이버시 위험에 따라서 일반 정보, 비식별 정보, 개인 정보로 구분한다고 하면 이제 새롭게 개정된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따르면은 데이터에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 해당 부분에 수집, 제공 및 이용 등의 하나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새로 개정된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국민에게 제공돼야 될 공공 데이터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국민에게 제공을 이런 관련된 정보를 제외하고 또 공공 데이터에 제공을 해야 되고, 또 28조 2에서는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래 상태를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 처리한 가명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표 4를 보시면 다양하게 개인의 식별 요소 삭제 방법을 가명 처리 방법, 총계 처리 방법,
데이터 삭제 방법, 데이터 범주화 방법, 데이터 마스킹 등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식별 요소 삭제 방법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 데이터 융합 체계 안에서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부의 그 국가통계 거버넌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간략하게 그러면 이런 데이터와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근거 기반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증거 기반 정책 수립위원회에서 증거란 곧 통계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통계가 정책 기획 단계에서의 집행, 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과학적, 수량적 정보로서 정책의 전 과정에 걸쳐서 합리적 의사결정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또 증거 기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데이터로서의 증거를 정책 수행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인식하고 행정을 통해 획득되는 각종 행정 데이터를 국가 정책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고안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 기반 정책 같은 경우는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정책에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 5를 보시면 증거 기반 정책 수립에 미국이나 영국, 일본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국가 통계 비전을 2015년에 제시를 해서 유익성, 전문성, 혁신성, 효율성, 역량 등 5가지 목표를 제시를 하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정부와 관련된 데이터 및 활용 전략에 대한 지원을 주도적으로 그 증거 기반 정책 수립위원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증거 기반 정책에 관련된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2008년에 저희가 통계 기반 정책 관리 제도, 통계 기반 그 정책 평가 등을 시행을 해서 선진국에서 강조되고 있는 증거 기반 정책의 지향점을 이렇게 이어받고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표 6을 보면 현재에서는 행정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되는 승인 통계 등을 활용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그 근거 기반 정책에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통계법상 제공받는 행정 자료를 타 통계 작성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명시적 조항에 따라서 통계청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와 용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거 기반 정책에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통계 및 통계 데이터의 개념 확장, 재정립을 통해 근거법에 따른 자료 입수, 활용 범위 확대 등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 법이 재개정이 수반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 기반 정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기반 정책은 전문 지식과 체계적 연구에서 도출된 외적 증거를 통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네이비스에서 정의되었고, 또한 엄밀하고 포괄적인 증거를 상호 경쟁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또 정책을 마련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합당한 증거를 검토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수집, 연계하여 과학적 증거를 생산, 활용해야 된다는 것을 근거 기반 정책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 국가 데이터 그 기관의 역량은 상호 연결되는 증거를 수집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촉진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현재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당면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한 기관 내에서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지 않고 복잡하고 복합적인 성격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서 증거 기반 정책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데이터 연계 네트워크를 마련한 선진국가의 사례를 한번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구적 목적의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 영국 내 4개 권역에서 행정 데이터 연구센터를 건립하고 정부 각 부처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행정 데이터와 행정 데이터가 활용되는 다양한 연구 과제를 주선하여 부처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ADRC 같은 경우는 행정 데이터의 개방에 대한 이슈를 해결하거나 표준화 등 연계에 필요한 데이터 포맷을 맞춰주는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림 3을 보시면 영국의 ADRN 구조도를 통해서 ADS를 중심으로 해서 4개의 ADRC가 각각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해서 데이터 제공을 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2013년 발표된 정부 3.0 추진 기본 계획 내에서 추진 과제 중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의 세부 과제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이 공포된 이후에 그 이후에 근거 기반 정책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정형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그림, 영상, 문서 등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으로 생성되는 각종 비정형 데이터 역시 정책 평가에 활용될 수 있게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빅데이터 역시 중요한 정책 증거이자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정책 증거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센서스 브로의 연구 방법론국 같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센서스 브로의 연구 방법론국 같은 경우는 기존의 통계 및 방법론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를 유지하면서 또한 신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신규 분석 플랫폼, 모듈 공유, 메타데이터, 표준화, 머신러닝 등의 방법을 활용을 하였고, 또 다양하게 영국 같은 경우도 데이터 사이언스 캠퍼스국을 신설을 하여서 이런 데이터들을 비정형 데이터, 캐나다 같은 경우는 통계, 인프라국을 빅데이터 기반 연구 수행을 위한 전략적 데이터 관리국으로 확대 개편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0년 이후에 다양하게 세부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2007년에 노무현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통합 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 통신 혁신 계획의 증거 기반 정책 평가를 일환으로 하는 통계 기반 정책 평가를 도입을 하였으나 2021년 현재에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 등이 좀 많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계 등록부나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활용 등을 통한 혹은 승인통계 제도를 통해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이용의 통계를 생산해서 국가통계 신뢰성을 제고뿐만이 아니라 정책의 활용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광빈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첫 번째 토론자로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규엽 팀장님 부탁합니다. 네, 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이규엽입니다. 먼저 배광빈 교수님께서 발제하신 내용에 대해 가지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의사결정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가지고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인구, 소득, 교육, 의료, 행정자료의 통합 통계 기록부가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데이터가 통합됐을 경우에 개인정보 침해 또는 유출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개인정보 보호 방안이 확대 수립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행안부 같은 경우는 공공데이터법, 데이터 기반 행정법 에 따라 가지고 공공데이터 관리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추진 체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따라 가지고 국가정보하고 데이터 산업 발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청 같은 경우에는 각종 조사와 행정 처리 과정에서 수립한 국가 통계 데이터를 관리하고 인구, 가구, 기업, 주택 등 통계 등록부를 보유하고 있어서 다양한 부처의 근거 기반 정책을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작년에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지고 개인정보 보호의 역할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다 통합이 되어 관리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공공데이터 개방이라든지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술 개발들, 새롭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의 패러다임에 맞춰가지고 행안부하고 과기정통부 그리고 저희 이제 NI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어떤 데이터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한국 지능정보사회 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행정 정산망 사업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속 국가망, 국가 DB 구축 사업, 그리고 전자정부 사업,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제 계속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를 구축을 했고요. 2010년에 들어가지고 아까 이제 저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3.0 정책에 따라 가지고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해 가지고 기반 구축, 그리고 시범 사업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산업에 어떤 태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2016년 알파고 쇼크 이후에 데이터와 인공지능 정책 간의 어떤 연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2018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데이터 경제로 전환을 공식적으로 발표한 데이터 경제 선언, 그리고 데이터 3법의 개정,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갑작스럽게 다가온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갖다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특히 이제 경제 침체하고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어떤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저자도 지적하신 것처럼 공공 데이터 개방, 그리고 빅데이터의 구축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실제로 이제 어떤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수요자 입장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통합적인 데이터 현황 파악 및 활용을 위해 가지고 데이터의 구축, 생산, 계획 마련 및 그리고 데이터의 어떤 효과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통합적인 데이터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이 공공하고 민간의 어떤 지속적인 요구 사항입니다. 특히 공공 데이터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은 행정안전부에서 하고 있고, 민간 데이터하고 데이터 경쟁을 활성화하는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그리고 국가통계데이터는 통계청, 이렇게 각기 이제 분절적으로 사일로 형식으로 관리되고 운영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 정책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 3월에 이제 4차 위회에서 관련 부처하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가 데이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데이터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하면서 이제 아까 잠깐 식사하는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제 안건을 상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국가 데이터 추진 방향이라든지 마이 데이터 발전 종합 정책, 데이터 기반 책임과 CDO라고 하는데요. 운영 내실화 방안, 그리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활성화 방안, 가명 정보 활용 촉진 대책,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방안, 민간 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 전략, 공공부문 민간 데이터 구매 촉진 대책, 다양한 대책을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많이 심의 의결하고, 실제로 이제 이것들이 4차 회의를 통해 가지고 상정해서 의결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제 지난 9월 말 갑작스럽게 이제 그 국회를 통과해 가지고 내년 4월 20일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즉 데이터 기본법이라고 그러는데요. 데이터 기본법에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를 두고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과기정통부와 저희 NI 등이 이제 PTF를 구성해서 후속 시행령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 차원에서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 연계, 활용을 촉진하고 국가 전반의 데이터 생태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 CDO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 중심의 행정 서비스 혁신하고, 그리고 디지털 전환을 전면화하고 가속해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자께서도 이제 개인정보의 보호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 같은 경우는 특정 부처의 특정 현안을 하고자 개발된 기존의 어떤 국가정보 시스템하고는 좀 달라가지고 아시겠지만 데이터 사법 같은 경우에도 4차 위에 해커톤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정보 시스템 다른 어떤 데이터의 특성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국민, 그리고 공공부문 관계자, 그리고 기존 대기업하고 IT 플랫폼 기업, 스타트업 개발자,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가지고 충분한 공론화 기간을 거치고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특성상 이제 모든 부처에서 개별 업무 프로세스상에서 각각 생산이 되고 저장 관리되기 때문에 통합적인 조직에서 데이터를 수집 관리하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다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그 후속 조치에 보다 좀 신경을 더 많이 써가지고 독임제 성격의 부처 또는 청이 아닌 위원회 운영을 통해서 신속하게 데이터 관련된 국가 전략 또는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데이터와 혁신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국가 경제의 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구위원님 토론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부장 재정정책연구실장 최현수입니다. 발표자께서 국내외의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을 아주 상세하게 정리를 많이 해주셨고요.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시작할 때는 아니고 이미 시작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발제자께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발제문을 써주셨고, 또 방금 그 토론해 주신 팀장님께서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들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그 앞부분에서는 좀 그 민간이 많이 참여하고 민간이 많이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와 관련된 산업 분야 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들이, 특히 이제 그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어쨌든 좀 본격적으로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공공부문은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행정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왔고, 그 사이에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도 만들어졌고, 그 법도 사실은 우연히 이제 작년 5월 달에 우연히 통과된 법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법령의 변화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2015년도에 등록 센서스로 전환된 이후에 통계청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있는데, 지금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공공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연구 내지는 정책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 전문가 그룹, 그리고 이 공공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민간에서 바라볼 때는 정말 그 아직까지는 뭔가 달라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변화가 필요한 시기이고, 다행히 코로나로 인해서 개별 영역에서도 실질적으로 공공 데이터 구축과 기존의 그 공공 데이터가 가지고 있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심지어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던 그 실시간 소득 파악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작년 코로나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 논란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영국 복지개혁 당시에 2012년도에 실시간 소득 파악을 보고 그 제안한 지가 한 7, 8년 전인데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대통령 지시하시고 해서 지금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 파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연치 않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고 정책적으로 공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립된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아주 극단적인 분산형입니다. 분산형이고, 게다가 행정 데이터 부분은 더더욱 그렇고요. 기존의 서베이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계청이 그래도 중심을 잡고 주요 마이크로 데이터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승인 통계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해왔지만, 행정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이 직접적으로 보유할 수 없는 데이터이고, 그 다음에 개별 정책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공공 데이터의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지난 한 10년 전부터 국세 분야나 복지 분야에서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관련해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관련해서는 사실 북유럽 국가의 거버넌스가 당연히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북유럽 쪽에 통계청 간에 그 3년마다 진행하는 컨퍼런스 참석해 보면 확실히 변화를 느낄 수 있는데, 예전에는 서베이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면
코로나 이전에 제가 한번 참석했을 때는 거의 행정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고요. 아까 발표하신 것처럼 1960년대부터 행정 데이터 구축이나 활용에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통계청 중심으로 통합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 데이터를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행정 데이터에 대한 그 인식이 전혀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행정 데이터를 공공재로서 사실은 활용해야 되고 또 여기 발표 자료에 인용하신 유정성 교수님 글에 보면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세 정보를 남이 조회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정도로 사실은 공공의 데이터는 개인정보라는 측면에서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투명해야 되고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행정 데이터 활용에 대한 신뢰라든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전혀 다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형태는 북유럽 모델이지만 이미 분산형 구조에서 출발한 상태에서 인식과 문화가 다른 우리 구조에서는 굉장히 어렵다. 특히나 기존의 행정부처들이 행정 데이터를 구축해왔고 이 자료에 대한 연계나 활용에 있어서 개별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발제자께서 제시해 주신 그 주요 부처 4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정부 부처의 공공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그 주요 부처 4개만 이야기해가지고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언급하신 4개 부처는 누구도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은 기관들입니다. 통계청 역시도 직접적으로 행정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관은 아니고 다른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행정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등록 센서스 방식으로 만드는 거고 다만 등록 센서스를 통해서 기본적인 통계 등록부에 대한 뼈대를 가지고 있고 연계 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공동으로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공유할 것인지에 대한 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특히나 개별 부처나 그 기관들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이게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갈 수 있고 아마 차기 정부에서 분명히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공약이라든지 국정과제가 언급이 될 텐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개별 부처들이 전부 다 다른 꿈을 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각 부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데이터청 이슈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근데 그 데이터청 이슈를 제기한 곳은 대부분의 민간 영역 또는 그 플랫폼 구축하는 그 산업과 관련된 영역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기부 쪽이 데이터청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긴급재난지원금 때문에 전국민 소득 데이터 구축하는 부분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통계청 분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정도로 물론 당연히 뭐 실현 불가능한 거였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제 행안부가 법과 또 니아라는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그 인프라를 갖고 있고 또 통계청은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 등록부를 이미 구축해 가고 있고 통계청만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 데이터에서 가장 뼈대가 되는 가구 단위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영역의 데이터를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을 중심으로 어떻게 확대 개편할지 예를 들면 앞서 나왔던 데이터청 논의를 통계청 중심으로 데이터 과학부로 바꾸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다른 부처의 데이터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범정부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서 통계청의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의 변화냐면 통계청이 사실은 블랙홀이라고 많이 비난을 받습니다. 그게 등록 센서스 이후에 이제 행정 데이터들이 모이고 있고 그런데 지금 통계청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법적으로 제3자 제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실제 정책 부처나 정책 전문가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제약 조건이 많다. 그러니까 통계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공유하고 있지만 제공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해당 부처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한 그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즉시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달라져야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동 구축 그다음에 공유 체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계청의 지금 등록 센서스 구조를 말씀드렸지만 통계청은 뼈대를 갖고 있고요. 컨텐츠는 없습니다. 컨텐츠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던 4개 부처 이외에 수많은 부처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정 데이터, 그리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분석에 필요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다 담고 있는 데이터들입니다. 근데 그 데이터를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연계하는 쪽에는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계신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공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과 신뢰를 주지 않으면 개별 부처는 통계청만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독자적인 노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의 변화 중에서 핵심은 데이터 공유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그 안정성이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그 물리적인 환경을 유지하면서 통계청이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데 그 제공이 지금과 같은 방식을 넘어서 통계청이 통계등록부를 확장하는 데 기여한 해당 부처와 산하기관 쪽으로 어떻게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이런 걸 위해서 통계법 개정 추진이라든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여기 발표에서는 별로 다루어지진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회보장 영역이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좁게는 복지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회보장 기본법에 정의된 사회보장 영역이 심지어는 지금 그 그린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환경 영역까지도 다 포괄되어 있고 대부분의 국민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보장 기본법이 지난 6월 달에 개정이 돼서 지금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그 산하 부처나 기관들의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12월 달에 시행이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실은 통계청이 그 가구 단위의 통계등록부를 중심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뼈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영역에 컨텐츠를 붙일 수 있는 실질적인 허브 역할이나 보유기관들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구성이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두 기관이 연계됐을 때 만들어지는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공유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세부 부처나 기관들이 어떻게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의 체계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변화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은 통계청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좀 그냥 토론문에는 적어 놓았고, 또 발제하신 분께서 이제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말씀해 주셔서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는 행정데이터 기반 정책지원제도 패러다임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요부처는 통계기반 정책평가제도 한마디로 약간 뭐야 이거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개별 정책 영역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입법했다고 해서 통계청이 이런 통계 만드세요, 뭐 이런 지표 생산하세요라고 권고하는 내용들이 그렇게 와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사이드에는 정책 전문가들이 이미 통계와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통계청에 요구되는 역할은 통계 기반 정책 평가 제도로 이렇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처들이 그 통계 기반 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로 느끼고 있는 데이터의 구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서 말씀드렸던 통계등록부 구축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서 서비스하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그런 해당 분야에서 정책이 추진됐을 때 그 부분을 승인 통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화되는 게 필요하고요. 제가 시간 조금 많이 썼는데 사회통합지표 체계 관련해서는 사실은 교육부의 의지 때문에 사회부총리실인 교육부의 의지 때문에 통계청을 어떻게 보면 끌고 들어와서 시작이 됐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회통합이라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영역들이 많아서 객관적으로 행정 데이터 기반으로 지표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사회부총리실이긴 하지만 교육부가 행정 데이터 영역에서는 가지고 있는 정보가 별로 없고, 또 한 가지는 데이터를 연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사회통합지표가 어떻게 보면 뭐 적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조금 후순위로 했어야 되는 작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이 작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현수 박사님. 제가 들어보니까 사회복지학 박사신데 거의 지금 뭐 이 데이터 가버넌스에서는 통계청이나 다른 뭐 기재부나 행안부에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좀 놀랄 정도로 깊이 있는 얘기를 많이 해 주셨어요. 자, 우리 지정 토론자로 마지막으로 통계 데이터 기획과장이신 박상영 과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통계청 데이터 기획과장입니다. 오늘 그 백광빈 교수님께서는 이제 증거 기반 정책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국가통계 거버넌스의 그 현황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규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 정책기획 팀장님께서는 데이터 시대에서 그 데이터의 수요와 그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현수 박사님께서는 그 데이터 공유의 어떤 중요성과 그 통계청의 어떤 변화도 강조해 주셨었고요. 통계청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그 백광빈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그 연구는 그 데이터 시대 도래에 직면해서 지금 현재 그 범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우 시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디지털화는 아마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속도와 규모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도 다양한 형태로 그 빠르게 축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그 데이터로부터 오는 그 가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구분을 그 좌우한다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데이터 환경의 그 변화가 시현수 박사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청에게는 기회이기도 하면서 또 위기입니다. 본인 스스로 통계청 한 명의 그 구성원으로서 다시 한번 그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그 배 교수님께서도 이제 발표문에서 그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 데이터 환경의 그 변화와 법적, 제도적 여건은 통계청이 핵심 데이터 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위상을 정립해 나가는데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더 그 통계청이 데이터 생산, 그 개방, 활용 지원 등 그 데이터 가치사슬 전 과정에서 그 다른 기관과 어떤 차별화된 강점과 분야를 중심으로 그 어떤 데이터 혁신,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최고의 그 가치로 해서 대비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교수님께서는 증거 기반 정책 패러다임 관점에서 한 두 가지를 많이 강조하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국가 차원의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가 정립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개인 정보의 침해 위험 해소 간의 어떤 균형을 되게 강조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데이터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은 두 분 토론자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 분산형 통합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네 가지 어떤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를 이제 비교하시고 또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을 이렇게 제시하셨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통계청의 그 핵심 역량 몇 가지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통계청은 이제 그 통계법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앙 통계 작성 기관으로서 인구주택 총조사라든지 경제 총조사 이러한 이제 여러 총조사와 발제문과 이제 그 토론자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등록부를 이렇게 기반으로 해가지고 국가 데이터의 실질적 연결성과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신뢰할 수 있는 증거, 정책 증거의 어떤 생성 및 연계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제공해 오고 있고요. 사회통합지표 오늘 저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회통합지표 개발 사례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처 간 그 칸막이를 허무는 어떤 협력자, 조성자로서의 역할도 지금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그 지역 통계에 대해서는 크게 얘기가 되지 않았었는데 현재 그 통계청에서는 그 지역 정책 그 뒷받침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청의 그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그 통계청 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그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계청은 그동안 통계 정책을 수행을 해 오다 보니까 청의 청의 위상을 가지고는 충분하게 데이터 시대에서 그 국가 정책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 법적 제도적 위상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어떤 절박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외부 전문가들께서는 통계청의 어떤 중립성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되고 실질적인 전문 역량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실질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지 그 어떤 위상이나 그 이런 제도적인 것보다 실질을 보다 더 강화해야 된다라는 쪽도 지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최현수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통계청이 블랙홀에 머물러서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이제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어떤 통계청이 실질적인 그 전문성, 그 다음에 그 데이터 블랙홀로서의 그 외부 시각을 실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개방 노력이 앞으로 통계청이 변화해야 되려가는 그 어떤 지향이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발제문뿐만 아니라 이제 두 분 토론자께서도 4개 부처에서 그 데이터 경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공공데이터법, 그다음에 데이터 기반 행정법을 근거로 한 행정안전부의 어떤 노력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얘기도 있었었는데 그 과기부의 그 민간 빅데이터, 데이터 산업진흥에 대한 노력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노력들, 그다음에 4차 위원회가 그 1년도 되지 않는 사이에 많은 그 성과를 냈던 부분들도 오늘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 그 각 기관마다 그 데이터 영역에서 상대적 우위와 절대적 우위가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한 기관이 국가 데이터 관리 영역 전체를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고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수님이 그 소개한 4가지 국가 데이터 융합 관리 체계 중 현 분산형의 그 장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교수님께서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통합형 방향으로의 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냐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셨었는데 꼭 어떤 특정한 그 통합형보다도 어떤 국가 데이터 총괄 조정 역할을 앞으로 더 내실 있게 그 이기업 정책기획팀장님께서는 이제 다행스럽게도 그 4차 특위 데이터 특위가 국가 데이터 총괄 기구로서 역할을 이제 잘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런 이제 4차 특위가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더 내실 있게 어떤 국가 데이터 어떤 총괄 기능을 잘 해나가는 것도 국가 데이터 전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관점에서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데이터 활용과 그 개인정보 보호 간의 그 균형과 관련해서 통계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통계청은 그 지난해 그 동영암호 기술을 활용한 통계 분석 시스템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누구나 안전하게 통계 데이터를 연결해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K통계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영암호 등 그 최신 암호 기술과 그 통계 작성을 위해 구축한 다양한 통계 등록부를 가기로 해서 각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의 산재한 데이터를 연계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이고요.
통계청이 앞으로도 데이터 시대의 국가 혁신을 뒷받침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한번 그 통계청이 더 이상 데이터 블랙홀이 아니고 데이터를 적극 열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그 토론문에는 쓰지 않았지만 올해 시범적으로 통계 자료 더 이용 제도를 그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 정책 지원이나 아니면 심층 과학적 연구를 위해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었던 그 소지역 자료, 새 분류 자료, 그 다음에 행정 자료와 통계 자료 간의 연계 자료, 그 다음에 심층 교차 분석 자료, 그 다음에 통계 설계가 그 표본, 그 횡단면으로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횡단면을 연결해서 그 시계열로 종단면으로 그 저희가 이제 제공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더 이상 그런 이제 블랙홀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론 감사합니다. 이 지금 앞에 이렇게 우리 5명 앉아 있지만 프로에 계시는 4분 어떻게 보면 더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신 우리 소장님이신 금현석 교수님, 또 김병주 교수님, 나정민 교수님, 특히 이쪽에 고길공 교수님 전문가시니까 그렇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좀 자유롭게 한번 코멘트 부탁합니다. 먼저 고길공 교수님. 네, 지금 이규엽 그 팀장님께서 1시까지 끝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역시 그 사람 보는, 공부는 못해도 사람 보는 안목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거 오거나이즈를 할 때 우리나라에 그래도 다양한 의견을 가지신 분들을 이제 모신다고 했는데, 역시 이제 최현수 박사님도 그러셨고, 이규엽 팀장님도 그러셨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박상현 과장님은 또 그 통계청 입장을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근데 이제 그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그 엘도라도를 찾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냐, 꿈과 희망인데, 엘도라도를 지금 계속 걷다가 이제 목마라 죽겠고 뭔가 좀 잡혔으면 좋겠는데 여전히 엘도라도는 먼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그 과기정통부의 성장을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정말 이걸 과기정통부가 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거기도 민간 데이터와 공공 데이터의 결합이. 그 다음에 행안부는 뭐 공공데이터 포털 2002년부터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정말 아직도 공공데이터 포털을 보면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의 최고의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인가 할 정도로 여전히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왜 그런가를 보면 결국 우리가 꼭 하고 싶었던 그 모습은 역시 데이터가 분산형이든지 뭐 집중형이든 관계없이 연계와 융합이 돼야 되는데 이 연계와 융합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안 될까라고 생각하면 기술적 문제와 제도적 문제가 다 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아무리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기술적으로 표준화가 어느 정도 되면 이게 연계가 코드가 좋은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그 코드가 행정부의 코드를 001, 002, 003 이렇게 해가지고 시군구 자료들의 코드를 한 그 부처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어떻게 보면 그 법정 코드도 있고 행정부의 코드가 있는 행정부 코드도 있는데,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 현상을 우리가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내놓고 우리가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고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4차 위도 보니까 사실 이제 통계청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역할들도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데들도 보면 이제 주도하는 부처들이 이제 있잖아요. 그 입장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최현수 박사님이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데이터를 생산하는 곳은 다른 부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그 부처들의 그 입장들보다는 그 위를 주도하는 행안부나 과기부나 이런 쪽에서 입장들이 이제 반영돼서 하다 보니까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앞으로 이제 다음 행정부 뭘 할지 모르겠지만 이 데이터 융합과 통합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제는 한번 이런 이제 적나라한 사실들을 조금 더 같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4차위가 사실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4차위에서 제가 보면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실질적인 기술적 측면들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특히 유저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하이엔드 유저들도 많고 전문가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일선 공무원들은 지금 그런 생각할 게 아니거든요. 일선 공무원들의 또는 일선 시민들의 어떻게 보면 눈의 입장에서도 데이터 공공 데이터 쪽의 문제들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키워드는 결국 누가 어떻게 하는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활용하려고 하면 결국 융합을 갈 수밖에 없는데 예산에서도 데이터 융합을 위한 예산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빅데이터 플랫폼 하면서 제가 신신당부했던 게 뭐냐면 제발 10%라도 데이터를 다른 데하고 융합할 수 있는 예산을 꼭 넣어줘라. 사업비에 넣어줘라. 근데 그게 아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좀 융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겠지만 결국 앞으로는 융합의 단어가 핵심이 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급하게 가야 돼가지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오늘 토론문이 공식적인 자료다 보니까 되게 좋게만 적었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공공 데이터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셨던 빅데이터 플랫폼도 하고 있고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 하는 데이터 사업들은 거의 저희가 다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 부서가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 본부가 있고 지능데이터 본부가 있고 빅데이터 사업 추진단이 있고 다 따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서로 같은 원에 NI랑 같은 원에 있지만 통합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저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최근에 저희 회사에 있다가 카카오로 간 직원이 있는데 저희 팀에 있다 간 직원인데 거기서 지금 하는 업무가 데이터 거버넌스라든지 카카오 내에서의 데이터 거버넌스를 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 택시부터 시작해서 대리운전, 페이 엄청 데이터가 많잖아요. 그걸 좀 융합하려고 해도 카카오 내부에서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예. 이건 이제 저희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공공만의 문제가 아니라 민간도 마찬가지 문제다 이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 연계 융합이 말은 쉽고 표준화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자체가 정말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만들 때부터 업무 프로세스를 구성할 때부터 각각에 따라서 각각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는 입장에서 만들다 보니까 데이터는 그거에 따라 수반되어 나온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거를 데이터 기반으로 하려고 하면 업무 프로세스를 바꾼다든지 전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CDO 지금 이제 공공부문 CDO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CDO 할 건지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국가적인 CDO가 있어야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활용이 잘 되기 위해서 연계가 잘 되기 위해서는 그런 데이터 기반의 디자인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좀 강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행안부는 행안부대로 가계부는 가계부대로 예를 들면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국세청은 국세청대로 또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다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그걸 맞추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이걸 좀 부김제 형식으로 갈 건지 위원회를 갈 건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결국에는 좀 많은 토니가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인 토론 해주셨습니다, 팀장님. 또 나정민 교수님. 시간이 괜찮은가요? 짧게. 좋은 말씀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사실은 오늘 최고의 전문가분들 오신다 그래서 혹시 좀 대안이 구체적인 게 좀 나올까 싶었는데 지금 토론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결론이 또 나온 것,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온. 저는 이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바텀업 어프로치로 한번 또 비슷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고 교수님께서 이제 큰 그림으로 잘 잡아주셨는데, 자, 실제 우리 여러분들 모두 애들 다 있잖아요. 손주가 있든 아들이 있든 앞으로 낳으실 분도 있고, 아동 보호에 대해서는 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아까 다 말씀하셨듯이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이라는 게 한 2018년도에 생겼습니다. 이제 특정 사건을 계기로 우리 그런 식으로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 고준희 어린이가 이제 사망하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으로 이제 생겨났는데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그거였던 거죠. 이걸 미리 좀 예방을 하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그래서 한 40개 정도 그때 이제 인풋 피처들을 다 멀징 해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는데 이제 뭐 복지부 주관으로 하다 보니까 그쪽 관련된 이런 것들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를 이용한 뭐 머신러닝을 적용하든 뭐 하든 해도 인풋 피처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퀄리티하고. 그런데 이제 이 어떤 뭐 엄청난 좀 예산과 인력 낭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트루 파지티브를 잡아내야 되는데 실제 학대되는 사람들을 그 뭐 한 몇 명이더라? 한 근 15만 명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예측하면 이제 동사무소에다 다 뿌리면은 그걸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거기서 이제 트루 파지티브를 잡아내는 게 한 0.06%밖에 안 되고 그리고 false negative가 또 많은 거죠. 실제로는 학대를 받는데 안 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4천 몇백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조사하고 가서 아무 문제 없다 하고 보고서까지 다 냈는데 나중에 신고되는 케이스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인풋 피처 아까 얘기를 했지만 정확하게 잡아내려면 경찰 신고 데이터 우리 범죄 이론에서 가장 그 예측하기 가장 좋은 과거에 범죄 저지른 사람이 미래에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 하나 인풋 피처만 더 얹어도 레이어에다 제 생각에는 그 predictive accuracy가 엄청나게 높아질 거고 그렇게 되면 아까 뭐 현장 조사하는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복지부에서 그렇게 예측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관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행정학 이슈들하고 연결이 된 건데 적극 행정 얘기하잖아요. 아동 학대 예방하려면 적극 행정해야 됩니다. 100명을 의심되는 사람이 있어 그중에 한 명일지라도 그 사람 잡아내고 99명 아니면 아닌 거죠. 뭐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그런 판단을 할 때 우리가 그냥 위에서 그냥 얘기하거든요. 가서 니네가 알아서 합리적으로 잘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말했던 그 복지부 시스템을 해서 얘네들이 뭐 예방접종도 제때 안 받고 학교도 결석하고 교육부 데이터도 이렇게 연계가 돼서 학교도 결석하고 뭐 어떤 이런 뭐 사회 보장제도 이런 것들을 막 수령을 안 한다. 그럼 벌써 뭔가 빨간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현장 경찰관들이 판단을 하면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죠. 그냥 강제 격리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야 돼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걸 뭐 통계청에서 제 생각 할 수도 없는 거고 각 부처에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솔루션이 뭐 법 제도적인 얘기도 나오셨고 기술적인 문제도 이제 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냥 막연하게 추측했던 어떤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안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이 이 국감에도 지적되고 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경찰하고 이렇게 연계되는 게 한 100몇 건밖에 안 됐어요. 막 10몇만 되는 것 중에. 그래서 그냥 궁금했던 것들을 다 지금 언급하셔서 그냥 그것만 컨펌만 문제점만 컨펌이 됐지 실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교수님 그 부분은 제가 기획자고 제가 연구 책임자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셨던 국감 지적이라든지 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개선 뭐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쭉 논의했던 그 공공 데이터를 연계해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주로는 이제 정책 설계나 연구 쪽에 활용하는 것과 지금 말씀하신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에서 예측 모델을 써서 잠재적인 위험 가구들을 예측해서 실제 서비스하고 연계하는 부분들은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나 KT가 싶어서 또 중간에 또 끊어질까 불안해서. 오늘 또 그런가요? 검 교수님, 혹시 오늘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셨고 특히나 향후에 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차원으로서 좀 파라다임이 많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이 통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어떤 거버넌스를 정말 고민할 이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근데 다만 이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는 우리가 조금 오버 프리딕션 하는 것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은 미리 좀 덜어내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북구에서의 어떤
뭐라도 이상적인 모형. 거기 우리 광역시도밖에 안 됩니다, 사이즈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였고, 제가 여기 2000년대 왔을 때도 얘기했지만, 뭐 덴마크 같은 데서는 더 이상 이제 센서스 그런 거 안 하는 이유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아까 보신 것처럼 60년대부터 있었던 것이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걸 쓸 수가 있어서 이제 그랬던 거였거든요. 그런 거. 제가 2008년쯤에 그때 어디 가서 administrative data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지금은 이만큼 이제 많이 바뀐 거죠. 그래서 그건 되게 다행인데 하나 대신 조심할 건 아까 이 박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료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자료를 연계할 만한 정도에 되려면 그건 우리가 거기로부터 뭔가 뽑아낼 수 있는 인포메이션이 있을 때 자료라고 합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이라든지 뭘 통해서 이제 에비던스를 찾는 거죠. 근데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데이터라고 표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로그 파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일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부산물이지 거기에 뭐 유별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집계를 하고 보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 즉 반영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의미를 찾게 된 것이지 그거를 지금 예를 들면은 각 모든 부처 어디 저 일선기관에서 만들 때 아 이거 데이터야 그러면서 만들지를 않습니다. 그거 안만 연계해봤자 나올 거 없습니다. 그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우리가 그런 집에 앞으로 그런 활용 목적을 가지고 한다 치면은 그런 것을 만들 때 그런 로그 파일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형태의 또 어떠한 어떤 모듈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인지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뭘 해야지 거기서 하루 종일 그냥 일하시는 분이 이게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를 왜 관심을 두시겠습니까? 그죠? 그게 키입니다. 9급 8급 저 밑에서 하루하루에 그 클라이언트들, 커스터머들을 지금 그렇게 만나시는 분들한테 이게 데이터고 이게 향후에 국가정책 결정 과정에 되게 중요한 거다.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통계청에서 정말로 해주실 분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선기관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그 일이 목적이지 데이터가 목적이 아닙니다. 도리어 통계라든지 앞으로 이제 이게 데이터청이 될지 아니면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해야 할 일은 그것이 그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가지고 따라서 거기서 꼭 지켜줘야 될 하나의 어떤 핏 모듈 이런 걸 제공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아까 우리 최 선생님께서도 그런 거 많이 관심 있어서 하겠지만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한 달에 누가 들어왔다고 그게 소득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플럭추에이션이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한 6개월은 봐야지 저 사람의 기본적인 소득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형태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여기서 최소한 한다면 여기서 이거를 맞춰야 된다. 우리 보통 데이터 연계하실 때 다 아시겠지만 하모나이즈를 하지 않고 연계해봤자 다 이건 이상한 모자이크가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먼저 잡아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모든 부처에서 연계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연계에 앞서서는 해당 그 각각의 데이터가 어떠한 핏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똑같이 예를 들면 소득이라 하더라도 소득의 개념이 서로 상이하거든요. 그죠? 웨이지라고 하는 것도 다 상이하거든요. 당장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벌써 값이 다릅니다. 주는 사람은 페이로 주는 것이고 받는 사람은 어닝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다 갭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하모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저도 2008년, 9년 이때 좀 하다가 관뒀습니다. 왜? 이거는 뭐 솔직히 말하면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손을 봐야 될 문제가 되게 많아서 그건 조금 이제 미루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이게 시간이 벌써 한 10여 년이 흐르면서 이걸 할 때가 됐으니까 이때부터는 이제는 누군가가 역할을 해야 되고 아까 저 개인적으로는 통계청에서 사실 센서스 뷰로가 지금 디파트먼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조그맣지만 거기서 다 역할을 하거든요. 그걸 또 다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부처가 커져야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여기서 해주는 것이 하나의 놈 또는 어떤 중에 룰이 될 수 있다는 것. 그 룰을 가지고만 있으면은 모든 부처에서 따라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한 번 회의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데이터, 인포메이션, 스태티스틱, 그럼 우리말로는 이제 자료, 또 정보, 통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료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관측치나 뭐 이런 거죠. 관측치인 거고, 자료가 어떤 특정 목적을 특히 의사결정을 위해서 정리된 게 정보, 인포메이션이고, 자료나 정보를 분석해서 얻어진 지식이 저는 통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국가통계 가버넌스인데, 국가통계 가버넌스는 우리 집 잘 정립되어 있어요. 통계청을 중심으로 이 지정통계나 승인통계 이렇게 해서 통계청이 전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Chief Statistic Officer는 통계청장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대학 교수님이 가 계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Chief Information Officer나 Chief Data Officer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만들기도 어렵고,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조금 전에 발언하신 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 본인이 큰 그 의지가 없으셔가지고 지금 국가 발전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데이터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지금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사회, 뭐 스마트 시티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 근저의 어떤 공통 부분이 이른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수님도 행정대학원에 교수님이 한 28분 계시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이 아주 지금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정책 흐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계속 팔로우 한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국가통계 가버넌스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이 데이터 가버넌스, 정확히 말하면 정부 내지는 공공 부분의 데이터 가버넌스만 얘기한 건데, 실제 이 국가가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이 있는 사람은 구글이나 네이버일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프라이버시 침해도 국가가 침해하기보다는 이른바 이 데이터 대기업들이 침해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국가 데이터 가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정부를 포함한 공공 부분만이 아니라 이 국민이나 또는 개개인에 대해서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통신회사나 또는 인터넷 회사나 이런 금융기관들, 그런 데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잘 한편으로는 보호하면서 한편으로는 연계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놀랍게도 지금 이제 정말 이게 뭐 충분히 그 부처에서 쿠킹되지 않는, 숙성되지 않는 법들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정부 초반에 공공데이터 이용 및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른바 공공데이터법이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거의 시행이 됐고, 또 지금 새 정부 직전에 아마 4월에 시행될 지금 이 데이터 산업 기본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성숙되지 않는 상태에서 과기정통부의 법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과기정통부가 성숙시켰다기보다는 조금 전에 가신 이 팀장님 있는 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좀 주도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데이터 관련되는 많은 이 기관들이 좀 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을 키우거나 기능을 키우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자꾸 이제 국가가 이걸 막 해서 주도권을 갖겠다 이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마이데이터 개념으로 국민들한테 좀 돌려주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앙행정기관이나 또는 공공기관이 힘을 받으려 그러면 오히려 국민 개개인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정보, 필요한 데이터를 필요한 시점에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좀 더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자기가 가진 데이터만이 아니라 다 이게
이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는 내가 가진 거는 한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돼요. 다 밖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서비스를 할지. 그래서 국민, 특히 이 개인의 관점에서 이 공공 데이터든 국가 데이터든 또는 국가 통계를 좀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기 이 프로에 계시는 네 분 우리 교수님 중에 이 국가 CDO가 되시면 좀 국가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의 관점에서 이 데이터 문제를 좀 접근하는 게 오히려 국익 차원에서도 좋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지금 구글이라든지 뭐 지금 아마존이나 이런 거대 기업은 사실은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아요. 미국에 있거나 또는 뭐 우리가 뭐 이 알리페이 같은 걸 쓰면 내 정보가 다 중국에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보에 훨씬 많은 아주 그냥 그 개인 정보가 한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것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사회자지만 이거 시간 많이 끌면서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가, 공공 이렇게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개인을 한번 마이데이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발표하신 백왕빈 교수님한테 마무리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2분 드릴게요. 네. 일단 먼저 백 교수님 예. 하시고. 예. 제가 뭐 국가통계 거버넌스와 근거 기반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표를 했는데, 오히려 이 발표 토론해 주신 분들, 뭐 이규엽 팀장님, 최현수 박사님하고 박성현 과장님 통해서 직접 이제 그 해당 섹터에서 하셨던 전문가들, 그리고 플로어에 계신 교수님들 다양한 의견들, 그리고 저기 조언들 통해서 아마 제가 더 뭐 좀 더 알아갈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런 그런 논의가 시작이 되고 이런 논의들을 좀 활성화해서 좀 국가 공공 부분, 민간 부분 포함해서 좀 이런 데이터 통계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좀 활발하게 좀 진행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것으로 1015회 정책엔 지식 포럼을 마치겠습니다. 드라마 보시면 드라마 끝. 그래서 일단은 공식